십삼화 줄거리. 중이가 초나라에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자 아내 제강은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취한 남편을 수레에 태워 떠나보낸다. 중이는 열국을 두루 돌아다니고 각 나라마다 중이 일행에 대한 예우가 다른 가운데 볼모로 있던 진나라 태자 어가 자기 나라로 도망쳐버리자 진목공 부부는 회영을 중이에게 개가시킨다. 중이는 초성왕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고 진목공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마침내 19년 만에 고국 진나라로 돌아가 군위에 올라 진문공이 된다. 한편 진문공에게 굴복한 여의생과 극에는 다시 모반을 꾀하는데 발제의 밀고로 좌절되고 지는 진문공의 통치 아래 안정되어 간다. (37) 수지분면. 왕성에서 여의생과 극에 두 역적을 죽인 진문공은 진목공에게 칭사한 다음 제배하고 청한다. 이번에 정시를 맞는 예의를 갖추고 회영과 함께 귀국할까 합니다. 진목공은 자신의 딸을 정실의 예로 맞이하겠다는 진문공의 말이 고마웠으나 일단 겸양한다. 내 여식은 이미 태자어에게 출가했던 몸이니 혹여 귀국 종묘에 욕이 될까 두렵소. 그냥 빈이나 장으로 데려가도록 하오. 우리 두 나라는 대대로 인척간이니 어찌 종사에 욕이 되겠습니까? 또 이번에 제가 나라를 떠났던 명분을 대원으로 내세워 귀국하니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이 말에 진목공은 크게 기뻐하며 진문공과 함께 다시 웅도로 갔다. 그리고 진문공에게 값진 물품을 내리고 회영이 타고 갈 수레도 아름답게 꾸몄다. 진목공이 자기 딸 회영을 황하까지 전송하는데 정병 3,000명으로 호위하게 하니 그 군사를 일컬어 기강지복이라 했다. 기강이란 집안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이 말이 생겼다고 한다. 진문공이 회영을 동반하고 황하를 건너자 이미 조세를 비롯한 여러 신하가 법가를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진문공 부부가 여러 신하의 영접을 받으며 법가에 오르자 문무백관이 그 뒤를 따랐다. 그 행렬의 깃발은 좋게 해를 가리고 풍악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다. 지난날 밤을 틈타서 미복 차림으로 궁중을 탈출할 때에는 남의 이목을 두려워했으나 귀국길은 이처럼 요란하고 호화스러웠다. 행렬이 강성에 도착하자 백성들은 환호하며 맞이했다. 귀국 즉시 진문공은 회영을 정실로 세웠다. 일찍이 진원공의 백희를 진나라로 출가시키면서 곽원에게 점을 치게 했을 때 대대로 혼인할 사이며 3번이나 이 나라 군의를 정해줄 것이다. 라는 정계가 나온 적이 있었다. 바로 그때 출가한 백희가 진목공의 정실이며 그 딸이 회영인데 그가 또 진문공의 정실이 된 것이다. 그런즉 대대로 혼인한 사이라 할 수 있었고 또한 진목공이 지난날 이호를 귀국시켜 진나라 군으로 세웠고 다시 중이를 귀국시켜 군위에 세웠으며 이번에 극이와 여의생의 난을 평정하여 나라를 안정시켰으니 3번 군위를 정해줄 것이라는 점괘가 들어맞은 셈이었다. 진문공은 여의생과 극애를 이미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 일당까지 모조리 죽이려 했다. 이에 조세가 간한다. 덕을 베푸셔야지 너무 엄하게 다스리면 인심을 잃게 되나이다. 진문공은 조세의 말을 조차 대사령을 포고했으나 여의생과 극애의 일당은 그것을 믿지 못하여 늘 불안해했다. 또 그 일당이 많아 갖가지 유언비어가 나돌기까지 했다. 진문공이 이를 심히 근심하고 있는데 하루는 소사인 두수가 궁으로 찾아와 주공백기를 청했다. 이때 머리를 풀고 목욕 중이던 진문공이 이 정가를 듣고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그놈은 내가 책나라에 있을 때 곡간을 맡아보던 자인데 내 행리를 갖고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노자가 떨어진 나는 조나라와 위나라에서 걸시까지 했다. 그런데 그놈이 무슨 염치로 날 찾아왔단 말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썩 물러가라고 해라. 수문장은 두수에게 진문공의 말을 전했다. 두수가 묻는다. 주공께서는 지금 목욕하시는 중입니까? 수문장이 깜짝 놀라 반문한다. 그걸 어찌 알았소?
목욕을 하려면 머리와 몸을 굽혀야 하기 때문에 본시 그 마음까지 엎어지는 법이요. 마음이 엎어지면 그 하는 말에도 두서가 없어 주공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요. 주공께서는 발제도 용납하시어 여의생과 극계의 난을 평정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 진나라를 안정시킬 계책이 있어 찾아온 이 몸을 만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요. 정 그렇다면 이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려. 수문장이 다시 궁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을 전하자 진문공이 목욕하던 손을 멈추고 탄식한다. 과인이 잘못 생각했도다. 어서 두수를 데리고 오너라. 진문공은 급히 의관을 정제하고 앉았다. 잠시 후 두수가 들어와 진문공 앞에 엎드려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한 뒤 아랜다. 주공께서는 여의생과 극계의 도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진문공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한다. 꽤 많다고 들었느니라. 그 무리들은 스스로 중재인임을 깨달아 주공의 대사령을 받고도 불안해하고 있나이다. 하오니 주공께서는 그들을 안심시켜야 하옵니다. 과인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안심하겠는가? 지난날 신은 주공의 재물을 훔쳤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옵니다. 진나라 백성으로 신의 죄를 모르는 자는 없사옵니다. 이제 주공께서 궁 밖으로 나가실 때 신에게 수레를 몰게 하신다면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주공께서 지난날의 잘못으로 원한을 품지 않는 분임을 깨달을 것이옵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 또한 진심이라고 믿게 되나이다. 이로써 그들이 품은 의심은 저절로 풀릴 것이옵니다. 진문공은 즉시 두수가 모는 법가를 타고 성안을 순시했다. 과연 여의생과 극의 일당은 법가를 모는 두수를 보고 진문공이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사람임을 믿게 되어 억측과 의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이후 진문공은 두수에게 궁중의 창고를 맡아보게 했으며 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안정됐다. 진문공은 군위에 오르기 전에 2번이나 장가든 적이 있었다. 그 첫 번째 부인은 서용으로 일찍 죽었으며 2번째 부인인 핍길 역시 진문공이 망명했던 포성 땅에서 죽었다. 핍길은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아들은 환이고 딸은 백희였다. 당시 진문공은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던 때이기도 하려니와 아이들이 너무 어려 그들을 그냥 포성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그때 두수가 수시라는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매년 곡식을 넉넉히 대주어 보살펴 주었다. 어느 날 두수가 이 사실을 아뢰자 진문공이 깜짝 놀라 묻는다. 과인은 그 어린 것들이 난리 중에 죽었으리라 생각했노라. 신이 듣건대 어미는 자식을 가장 귀히 여기고 자식 또한 어미를 따르는 마음이 으뜸이라 하더이다. 그런데 주공께서는 그 후 여러 나라로 방랑 생활을 하시며 가는 곳마다 여자를 만나 이미 많은 자손을 보셨나이다. 지금 공자가 살아있지만 주공의 뜻이 어떠할지 헤아릴 수 없어 지금껏 아뢰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대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면 과인은 몹쓸압이란 욕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어서 그 남매를 데려오라. 이에 두수는 포성의 수시집에 가서 황금과 비단으로 살해하고 남매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왔다. 진문공은 회영으로 하여금 그 남매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환을 태자로 삼았으며 딸 백희는 조세에게 출가시켰다. 또 진문공의 딸 백희는 조이라 불리게 됐다. 한편 진문공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책나라 군우는 전날 함께 살다가 두고 간 계회를 진나라로 보내고 즉위를 축하했다. 그날 밤 진문공이 계회의 처소로 가서 묻는다. 많이 변했구려. 금년 나이가 몇이오? 주공께서 8년 전에 책나라를 떠나셨으니 올해 32이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거든 개가하라고 했는데 아직 2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이오. 제 나라에서도 진문공의 애첩이었던 강씨를 진나라로 보냈다. 진문공은 제효공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내고 그날 밤 강씨와 마주 앉았다. 강씨가 진문공에게 말한다. 부부의 낙을 탐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나이까. 하지만 첩이 지난날 눈물을 머금고 주공을 떠나보낸 것은 오늘이 있기를 고대했기 때문이옵니다. 진문공이 회영에게 책나라와 제나라에서 온 2 부인이 매우 현숙했었다고 말하자 그녀는 계회와 강씨가 내조한 공로를 칭찬했다. 뿐만 아니라 정실로서의 위를 강씨에게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씨가 정실이 되고 다음이 계회, 그 다음이 회영의 순으로 바뀌었다. 조이는 책나라에서 계회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조세에게 책나라에서 함께 살다가 두고 온 수계와 그 소생들을 불러들이라고 청했다. 조세가 대답한다. 주공께서 당신을 내게 출가시켰는데 어찌 지난날 데리고 살던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겠소? 너무 야박한 말씀입니다. 수계는 첩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입니다. 더구나 아들까지 두신 분인데 새 사람을 아껴 옛 사람을 버린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조세는 조이의 말에 수긍원하면서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조이가 궁으로 가서 진문공께 아랜다. 남편이 수계를 맞아오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소녀에게 부덕하다 할 것이옵니다. 부디 아버님께서 정당히 처리해 주옵소서. 진문공은 곧 책나라로 사람을 보내 수계 모자를 데려오게 했다. 조이가 수계에게 정실의 자리를 양보하려 했으나 조세는 찬성하지 않았다. 조이가 다시 주장한다. 수계의 나이가 더 많으니 첩이 정실의 자리를 사양하지 않으면 장위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또 수계의 소생인 돈이 이미 장성한 데다 제주도 비상하니 마땅히 적자로 세워야 합니다. 만일 첩이 건너방에 거처하는 것을 끝까지 허락지 않으신다면 첩은 궁으로 돌아가 살겠습니다. 이에 조세는 부득이 궁으로 들어가 진문공에게 조이의 뜻을 전했다. 진문공이 말한다. 과인의 딸이 그 옛날 주태임처럼 어질도다. 어서 수계 모자를 궁으로 불러오도록 하오. 이윽고 수계 모자가 궁으로 들어오자 진문공은 수계를 정실로 세우고 그 소생 돈을 적자로 세우려 했다. 수계가 이를 굳고 사양하자 진문공은 조희의 간곡한 뜻이니 받아들이라고 권했다. 마침내 수계는 감히 주공의 분부를 거듭 거절할 수 없어 사언 제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돈의 나이 17세였다. 그는 본시 기상이 출중하고 예절에 어긋나지 않으며 행동이 의젓했고 학문에도 능통하고 무예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조세는 이러한 큰아들 돈을 매우 사랑했다. 그 후 조이도 아들 셋을 낳으니 첫째가 동, 둘째가 괄, 셋째가 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돈의 재주에 미치지 못했다. 나라를 되찾은 진문공은 농공 행상을 하기 위해 모든 신하들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신하들의 공적은 세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진문공과 함께 열국을 방황했던 신하들이 1등 공신, 국내에서 진문공의 귀국을 도운 신하들이 2등 공신, 진문공이 귀국했을 때 영접한 신하들이 3등 공신이었다. 1등 공신은 조세와 호온이 으뜸이 됐고 그 밖에 호모, 서신, 위주, 호사고, 선진, 전일 등이 속했다. 2등 공신엔 난지와 극진이 으뜸이 됐고 그 밖에 사회, 주지교, 손백규, 기만 등이 속했다. 3등 공신에는 극보양, 한간이 으뜸이 됐고 그 밖에 양요미, 가복도, 극걸, 선멸, 도격 등이 속했다. 진문공은 이렇게 공로의 경중을 따져 등급을 나눈 다음 공신들에게 땅을 하사했다. 진문공이 호온에게 따로 백벽 5쌍을 하사하며 말한다. 지난날 과인이 황하를 건너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대의 구슬을 물에 던졌으니 이것을 대신 주겠소. 또한 진문공은 억울하게 죽은 호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진양 땅 마안산에 사당을 세우고 호돌산이라고 고쳐 부르게 했다. 그리고 진문공은 성문에 방을 붙여 공이 있으면서도 상을 타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나서라고 했다. 이에 호숙이 진문공께 호소한다. 신은 포송에서부터 주공을 모시고 사방으로 분주하게 쫓아다니느라 발바닥에 성한 곳이 없사옵니다. 또한 주공께서 방랑하시는 동안 수레를 몰며 잠시도 주공의 곁을 떠난 적이 없사옵니다. 그런 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 상을 내리지 않으시옵니까? 과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오. 그 까닭을 설명해 주겠소. 과인을 인으로서 인도하여 잘못을 깨우치게 해준 사람에게는 으뜸상을 주었고 묘한 계책으로 나를 도와 제후들에게 수모를 받지 않게 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 상을, 또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보호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 상을 주었소. 그러므로 가장 으뜸은 덕, 다음은 재주, 다음은 공로에 대한 상을 준 것이요. 그러므로 과인을 분주히 쫓아다니면서 수고한 그대는
필부의 힘이었으니 각 공신들에게 상을 내린 후 그대도 상을 받게 될 것이요. 호숙은 이 말에 부끄러워하며 순순히 물러갔다. 진문공이 그 밖의 공로자들에게도 황금과 비단을 내려 포상하니 모두 기뻐했다. 다만 위주와 전일 두 사람은 자신들보다 조세와 호은이 더 높은 상을 받자 속으로 불만을 품었다. 그러나 진문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으며 공정했다. 그런데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계자추만이 이 농공 행상에서 빠졌다. 그는 성품이 고결하고 탐심이 없기로 유명한 위인이었다. 그래서 귀국한 다음 반열에 서서 진문공께 한 번 조화를 드렸을 뿐 그 뒤는 줄곧 병을 핑계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늙은 어머니를 복양하고 있었다. 모든 신하를 불러 농공 행상을 베풀 때 계자추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진문공은 그 사실을 바쁜 중에 깜빡 잊었던 것이다. 이때 계자추의 이웃에 사는 해장이 성문에 걸린 방을 보았다. 그렇잖아도 계자추만 농공 행상에서 빠졌음을 한탄하던 그는 그 방을 보자 계자추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계자추는 그저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었다. 이에 그의 노모가 답답한 듯 한마디 한다. 너는 19년간이나 주공을 모시고 방랑했을 뿐 아니라 내 허벅지의 살점까지 도려내어 공양했으니 그 공로가 지대하다. 그러니 한번 가보아라. 주공께서 약간의 땅이라도 주신다면 우리 모자에 끼니 걱정은 없을 테니 집신만 삼지 말고 어서 가거라. 이에 계자추가 대답한다. 돌아가신 진원공의 9아들 가운데 우리 주공인 진문공이 가장 어지십니다. 진해공과 진해공에게 덕이 없음을 알고 하늘이 진문공께 나라를 주신 것인데 모든 신하들은 각기 자신의 공인 양 벼슬을 다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늘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자는 평생 집신을 삼을지언정 하늘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기는 싫습니다. 내가 비록 하늘의 공을 탐내지 않더라도 궁에 들어가 내 허벅지의 살점을 헌납했던 일이나 잊지 않게 해라. 제가 주공께 요구할 것이 없으니 궁에 갈 일도 없습니다. 너는 정녕 청렴한 선비다. 나도 길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미로 살고 싶구나. 우리 이 혼탁한 세상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가자. 저는 본시 면산을 좋아했습니다. 그곳은 산이 높고 물이 깊어 쾌적하니 어머니를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리하여 계자추는 노모를 등에 업고 면산으로 갔다. 이웃 사람들 중 계자추 모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가 없었다. 다만 해장만이 그 행방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해장은 글을 지어 조문에 붙여놓았다. 다음 날 입궁하던 신하들이 그 글을 보고 진문공께 떼어다가 바쳤다. 용맹스런 용이 있을 곳을 잃었으니 슬프도다. 몇 마리의 뱀이 이를 따라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네. 이 용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리자 한 뱀이 제 살을 베어 먹였네. 드디어 용은 시면에 되돌아와서 그 삶은 평안을 되찾았고 몇 마리의 뱀도 살구를 찾아 모두 거처할 곳을 얻었건만 한 마리 뱀만이 굴을 찾지 못해 벌판에서 호곡하네. 진문공이 이 글을 읽고 크게 탄식한다. 이는 분명 계자추의 원사로다. 옛날 과인이 위나라를 지날 때 계자추는 자기 살점을 베어 내 허기를 채워주었노라. 이번에 계자추만이 상을 받지 못했으니 이 실수를 어찌하면 좋으랴. 진문공은 즉시 사람을 보내 계자추를 불러오도록 명했으나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진문공은 계자추의 이웃 사람들을 불러 그의 거처를 알려주는 자에겐 벼슬을 주겠다고 했다. 해장이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그 글은 계자추의 것이 아니라 소인이 지은 것이옵니다. 계자추는 하늘의 공으로 상을 구하는 일이 부끄럽다 하여 면상 깊이 숨어 싸웁니다. 소인은 혹여 그의 공이 묻힐까 염려스러운 나머지 그런 글을 지어 조문에 붙였나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그만 계자추의 공로를 잊을 뻔했구나. 진문공은 해장을 하대부로 임명한 다음 면산으로 갔다. 면산에 도착하니 골짜기마다 초목이 우거져 있어 잔잔히 흐르는 물과 지저귀는 산새 소리만 들릴 뿐 도무지 계자추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근처의 농부들에게 노모와 함께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고 묻자 며칠 전에 보긴 했으나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진문공은 며칠 동안 면산에 머무르며 계자추를 찾았으나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은근히 화가 치민 진문공이 말한다. 계자추가 과인을 너무 심하게 원망하는 것 같구나. 듣건대 그는 효성이 지극하다 하니 이 산에 불을 지르면 필경 노모를 얻고 나올 것이다. 이윽고 군사들이 산에 불을 질렀다. 그 불길은 3일간이나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계자추는 끝내 그 산에서 나오지 않고 버드나무 밑에서 노모를 부둥켜 안은 채 타 죽었다. 진문공은 그 유해를 보고 통곡한 다음 면산 아래에 장사 지내고 사당을 지어 그 넋을 위로했다. 그때 산에 불을 지른 날이 바로 3월 초닷새였고 절기로는 청명이었다. 진나라 백성들은 계자추를 사모하는 뜻에서 해마다 3월이면 불을 피우지 않고 한 달 동안 찬 음식만을 먹기로 했다. 그 풍속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 청명 하루 전날이 바로 한식절로 굳어진 것이다. 한식날에 집집마다 문에 버드를 꽂는 것도 버드나무 아래서 죽은 계자추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풍속이다. 이후 진문공은 더욱 정사에 힘써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형벌을 바르게 하고 세금을 줄이는 등 나라의 안정을 꾀했다. 주양왕은 태제 주공공과 내사 수콩을 진나라로 보내 진문공에게 후백의 벼슬을 내렸다. 이에 진문공이 주양왕이 보낸 사신을 예로서 극진히 대접하자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주양왕께 진우의 후덕함을 고했다. 그 뒤로 그때까지 제나라와 가까웠던 주양왕은 진나라와 친근해졌다. 정문공은 초나라를 굳게 섬기며 중국과 일체 왕래를 끊었다. 정문공은 활백이 위만 섬기며 정을 잘 섬기지 않자 즉시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갔다. 이에 겁이 난 활백은 즉시 화평을 청해 정나라 군사를 철군시켰다. 그러나 그 후에도 활백은 여전히 위를 섬기고 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정문공은 다시 크게 노하여 공자 사해를 장수로 도유미를 부장으로 삼아 다시 활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때 주왕실에 충성하던 위문공은 정나라가 다시 활을 공격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나라에 호소했다. 이에 주양왕은 백복과 유손에게 정나라와 활나라를 화해시키라 하여 정나라로 보냈다. 그런데 왕명을 받고 떠난 주나라 대부들이 미처 정나라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소문이 정문공의 귀에 들어갔다. 정문공이 불평한다. 어째서 왕은 위나라만 감싸고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가? 이제 왕의 사신이 오면 잡아가두고 내가 활나라를 정벌한 다음에 놓아주리라. 주나라 백복과 유손은 정나라 국경에 들어서자마자 사로잡혀 감금되고 말았다. 그들을 쫓던 시종들은 즉시 주나라로 도망쳐서 주양왕께 이 사실을 고했다. 주양왕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감히 정나라가 짐을 이토록 업신여기다니. 반드시 정나라를 응징하리라. 누가 짐을 위해 나서겠는가. 대부 태숙과 도자가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지난날 선왕께서 패전한 이후로 정나라가 더욱 방자해졌나이다. 이제 그들이 초나라의 힘만 믿고 무례하게도 왕의 사신을 가두었으니 마땅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 문책해야 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고는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오니 왕께서는 책나라의 군사를 빌어 정나라를 쳐서 위엄을 되찾으십시오. 대부 부신이 이에 반대한다. 아니될 말이오. 정나라가 아무리 무도하더라도 그 조상은 천자와 같은 계열이옵니다. 또 지난날 주왕실이 낙양으로 동천할 때 종무공의 공이 컸으며 정여공은 왕자 퇴의 난을 평정하고 해왕을 복위시킨 일도 있나이다. 그런 지난날에 공로를 잇고 책나라 같은 오랑캐 족속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오히려 해가 될 따름이옵니다. 태숙과 도자가 완강히 주장한다. 지금까지 책나라는 우리 왕실을 섬김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었거늘 그들이 오랑캐라 하여 원조를 청하지 못할 까닭이 없사옵니다. 옛날 무왕께서 상나라를 칠 때에도 사방 오랑캐들이 도와주었나이다.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무례한 자를 치게 하는 것이 어째서 불가하단 말씀입니까? 마침내 주양왕은 태숙과 도자의 말을 쫓아 그들을 책나라로 보냈다. 책나라에 도착한 태숙과 도자는 책공에게 정나라를 정벌하라는 왕명을 전했다. 이에 책공은 쾌히 승낙했다. 마침내 책나라 군사는 정나라 땅으로 쳐들어가서 역성을 함락시켰다.
책군은 즉시 사신을 보내 주양왕께 승전을 보고했다. 주양왕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책나라가 짐을 위해 큰 공을 세웠도다. 마침 중궁이 세상을 떠나 허전하기도 하니 차제의 책나라 여자와 혼인하면 어떻겠소. 태숙과 도자가 제배하고 아랜다. 책공에게 딸이 둘 있는데 둘 다 천하절색이라 하옵니다. 두 딸의 이름이 다같이 수계이온데 전수계는 진우의 부인이며 후수계는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 하니 그녀를 취하시옵소서. 주양왕이 책나라에 청원하자 책나라에서는 분에 넘치는 일이라 황급히 후수계를 주왕실로 보냈다. 주양왕이 후수계를 왕으로 세우려 하자 부신이 가난다. 왕께서 책의 공로를 위로하심은 오르나 오랑캐 여성을 지존하신 천자의 왕으로 세우심은 불가하옵니다. 책이 자기들의 공을 믿고 또 인척간이라 하여 방자하게 굴면 장차 환란이 닥칠 것이옵니다. 그러나 주양왕은 끝내 후수계를 중궁으로 세웠다. 본시 후수계는 아름다운 외모에 비해 부덕이 없어 본국에서도 말 타고 사냥하는 것을 즐겼다. 그런 후수계가 왕후랍시고 궁성 깊이 틀어박혀 있으니 답답해서 견딜 재간이 없었다. 후수계가 주양왕께 간청한다. 어찌하여 왕께선 사냥을 즐기지 않사옵니까? 첩은 어려서부터 사냥하는 것을 매우 즐겼으며 첩의 아비도 말리지 않고 항상 사냥터에 데리고 다녔사옵니다. 그런 첩이 이렇듯 깊은 궁정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금방이라도 지식할 것만 같사옵니다. 제발 사냥을 떠나 첩에게도 구경시켜 주옵소서. 주양왕은 즉시 태사에게 명하여 사냥 떠날 날짜를 택하게 했다. 택이란 날이 되자 주양왕은 후수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북망산으로 갔다. 북망산 중턱에 막을 치게 하고 주양왕이 명을 내린다. 오늘 정오까지 짐승 30마리를 잡는 사람에게는 동거 3승, 20마리는 충거 2승, 10마리는 초고 1승을 상으로 줄 것이니 각기 분발하여 상을 타도록 하라. 이윽고 정오가 되어 각 장수들과 군사들이 사냥해온 짐승들을 헤아려 보니 오직 한 귀인만이 30마리 이상을 잡아왔을 뿐 대개가 10마리 안팎이었다. 그 귀인은 주양왕의 이복 동생인 대로서 외모가 준수하고 풍채가 늠름했다. 지난날 그는 적자의 자리를 노리다 실패하여 다시 오랑캐를 끌어다가 왕성을 쳤다. 그러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나라로 도망쳤었다. 그것을 해우가 거듭 간청하고 또 대부 부신도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했으므로 주양왕이 마지못해 그를 불러들였던 것이다. 백성들은 대를 태숙이라 불렀으며 그의 작후는 감공이었다. 주양왕은 약속대로 이날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린 감공대에게 돈거 3승을 하사했다. 외후는 제모가 비범한 대에게 마음이 이끌렸다. 외후가 주양왕에게 묻는다. 저 사람은 누구이옵니까? 짐의 이복 동생이요. 그녀는 감공대가 왕손임을 알자 더욱 흠모하게 됐다. 외후가 주양왕에게 청한다.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으니 첩도 한번 사냥해보고 싶나이다. 허락하시옵소서. 주양왕이 사냥을 나온 목적은 순전히 외후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인즉 어찌 그 청을 물리치리요. 왕은 즉시 장수들에게 다시 무리할 준비를 갖추라고 분부한다. 외후가 일어나 수포를 벗으니 그대로 사냥복 차림이 되었다. 그 옷차림은 한층 더 외후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다. 장수들이 왕이 타는 병거를 끌고 오자 외후가 왕에게 아랜다. 말이 병거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첩이나 첩을 따라 책나라에서 온 시녀들이 모두 말을 잘 타니 한번 구경하옵소서. 외후가 몇 명의 시녀를 뽑아 함께 말을 타려 하자 주양왕이 황급히 말한다. 잠깐 기다리시오. 짐과 동성인 경들 중 말 잘 타는 사람으로 왕후를 도와 사냥터에 나갈 사람은 없소. 감공대가 선뜻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신이 마땅히 그 소임을 맡겠나이다. 이에 외후는 속으로 몹시 기뻐했다. 시녀들은 외후의 좌우에서 달리고 감공대는 그 뒤를 따라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쯤 달리자 외후는 시녀들을 젖혀놓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감공대도 시녀들을 앞질러 나는 듯이 달려나갔다. 외후는 바로 곁에까지 추격해온 감공대를 곁눈질하며 질풍처럼 달리더니 갑자기 고삐를 당겨 말을 세웠다. 감공대도 급히 말을 세웠다.
외후가 곱게 미소 지으며 칭찬한다. 오래전부터 왕자의 재주를 사모했는데 이제야 그 솜씨를 보았구려. 감공대가 마리에서 허리를 굽히며 대답한다. 신의 재주로는 왕후의 말타는 솜씨를 따를 수가 없나이다. 오늘에야 진짜 말타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외후가 뺨에 홍조를 띠며 말한다. 태숙은 내일 일찍 태우궁으로 문안을 오시오. 내 은밀히 할 말이 있소이다. 서로 말을 맺기도 전에 시녀들이 말을 타고 뒤쫓아왔다. 외후가 정이 듬뿍 담긴 시선으로 감공대를 바라보자 그는 잘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산을 내려오는데 사슴이 떼를 지어 나타났다. 감공대가 재빨리 활을 쏘아 사슴을 쓰러뜨리자 외후도 활을 들어 사슴 한 마리를 맞췄다. 이에 뒤따르던 시녀와 군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올렸다. 외후가 사냥을 마치고 산중턱으로 돌아오자 주양왕이 반갑게 맞이한다. 수고가 많았소. 외후는 자기가 잡은 짐승을 왕에게 바치고 교태 섞인 절을 했다. 주양왕은 그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다시 여러 장수들과 어울려 사냥을 했다. 사냥을 마친 다음 군신이 한데 어울려 술과 고기를 나누어 먹고 궁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태숙은 주양왕에게 나아가 전날 받은 상에 대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다시 태우궁으로 가서 해우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니 그곳에는 이미 외후가 와 있었다. 이윽고 해우에게 문안을 마친 두 사람은 뇌물로 아래 것들의 입을 막고 단둘이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거침없이 교정한 후에도 서로 작별을 아쉬워했다. 외후가 먼저 속삭인다. 언제든지 오시면 반가이 영접하겠소. 태숙이 대답한다. 왕께서 의심할까 두렵습니다. 첩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염려하지 마오. 해후와 궁녀들은 이들이 교정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나 태숙이 해후의 총애하는 아들인데다 너무 중대한 사건이어서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더구나 해후가 궁녀들에게 뇌물까지 주며 함과하라고 엄명을 내린지라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교정할 수 있도록 편리까지 봐주니 이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서 오직 주양왕만 모르고 있었다. 감공대는 이제 남의 이목도 두려워하지 않고 밤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외후와 노골적으로 즐기니 자고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젊은 외후의 정력은 불같이 타오르는데 주양왕은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 그 정력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주양왕은 외후와 침실에 드는 일이 많지 않았다. 사태가 일이 되고 보니 약삭빠른 내시들은 어느새 장차 감공이 왕이 될 것이라는 계산 아래 더욱 감공과 외후의 사통을 쉬쉬했다. 이때 궁중에 얼굴도 예쁘고 음률도 잘하는 소동이란 시비가 있었다. 어느 날 감공은 소동을 궁중 밀실로 불러 그녀에게 옥소를 불게 하고 즐겼다. 그는 의관도 벗어던지고 가슴을 드러내놓고 마음껏 술을 마셨다. 이윽고 크게 취한 감공은 불현듯 음심이 일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동을 쓰러뜨리고 위에서 덮쳐 눌렀다. 그리고 옷을 벗기려 하는데 소동이 너무 완강히 거부하는지라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다. 소동은 미친 듯이 달려드는 감공이 두려워 한가한 것이 아니라 외후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겁을 먹었다. 한참을 버티던 소동은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자 스스로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빠져나와 밖으로 뛰기 시작했다. 잔뜩 흥분해 있던 감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칼을 뽑아들고 소동을 뒤쫓았다. 이에 소동은 엉겹결에 주양왕의 침실로 뛰어들어가 그 발밑에 엎드려 울면서 감공이 지금까지 범한 일들을 낱낱이 아뢰었다. 결국 내궁의 비밀이 소동의 입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태숙이 지금 천비를 죽이려고 뒤쫓기에 부지 중에 이리로 뛰어들어온 것이니 부디 살펴주옵소서. 이에 크게 노한 주양왕은 평상위에 놓인 칼을 뽑아들었다. 38. 수신항원. 주양왕은 칼을 뽑아들고 태숙대를 죽이려고 급히 중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몇 걸음 내딛다 말고 호련히 마음을 돌려 생각한다. 태숙대는 해태우가 총애하는 아들이다. 만약 내가 그를 죽인다면 그 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내게 불효하다 말할 것이다.
게다가 그는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니 무례하게 칼이라도 들고 덤벼든다면 불미한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 잠시 참았다가 내일 그의 죄를 밝히고 외후를 궁 밖으로 내쫓으면 그도 부끄러워 다른 나라로 달아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이라. 이윽고 주양왕은 칼을 던지고 침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시를 시켜 태숙대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잠시 후 내시가 돌아와서 아랜다. 태숙대는 소동이 왕께 호소한 사실을 알고 이미 궁을 빠져나갔나이다. 어찌 국문 출입을 제 마음대로 하는가. 짐이 궁중을 다스리기에 너무 소홀했구나. 이튿날 아침 주양왕은 궁녀와 시첩들을 불러 신문했다. 그들은 처음엔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그래서 소동을 불러 대질시키니 궁녀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외후의 주태를 낱낱이 고했다. 주양왕은 크게 노하여 외후를 냉궁에 가두라 명하고 겨우 음식 넣어줄 구멍만 뚫어놓게 했다. 자신의 주태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태숙대는 재빨리 책나라로 달아났으며 해태우는 이 소동으로 크게 놀라 병석에 눕고 말았다. 태숙과 도자는 외후가 냉궁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걱정한다. 처음에 정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책나라 군사를 청한 것도 우리 두 사람이며 왕과 외후의 혼사를 성사시킨 것도 우리 두 사람이었소. 그런데 그 결과가 이 모양이니 책나라 군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분노할 것이요. 게다가 태숙대가 책나라로 도망쳤으니 그는 적당한 말로 책나라 군우를 깨어 우리나라를 칠 것이요. 그들 군사가 와서 책망한다면 우리로선 도저히 해명할 길이 없소. 그들은 기속말로 무엇인가를 한참 수기한 다음 곧 수레를 타고 태숙대의 뒤를 쫓아 달려갔다. 그들은 앞서가는 태숙대를 불러 다시 한참 동안 의논했다. 이윽고 세 사람은 책나라에 도착했다. 태숙대는 교회에 머무르고 태숙과 도자만 성 안에 들어가 책나라 군우를 만났다. 태숙과 도자가 아랜다. 지난날 우리는 사실 태숙대를 위해 귀국에 청원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양왕이 외후의 미색을 탐하여 중간에서 가로채 황후로 세웠던 것이옵니다. 하루는 외후께서 태우궁에 문안 갔다가 우연히 태숙대를 만나게 되었사옵니다. 그때 태숙대가 외후에게 자신들의 이루어지지 못한 전날 인연을 얘기하자 곁에서 이 말을 들은 궁녀들이 왕에게 가서 망측스러운 참소를 했나이다. 왕은 그 말을 고지 듣고 외후를 냉궁에 감금하는 한편 태숙대를 국외로 추방했사옵니다. 참으로 형제간의 우위도 모르는 경박한 왕이옵니다. 군우께서 우리에게 군사 1려만 빌려주시면 왕성으로 쳐들어가서 태숙대를 왕으로 세우고 외후를 석방하여 국모로 삼겠나이다. 책나라 군우가 이 말을 고지 듣고 묻는다. 지금 태숙대는 어디 있소? 교회에서 군우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이에 책나라 군우는 친히 교회까지 나가서 태숙대를 영접했다. 태숙대가 장인을 대하는 예로 정중히 절하자 책나라 군우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적정에게 군사 5천을 주어 태숙 도자와 함께 태숙대를 받들고 주나라를 정벌하게 했다. 주양왕은 책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부 담백을 경계로 보내 태숙대의 죄를 사실대로 밝히게 했다. 그러나 책나라 대장 적정은 담백을 한 칼에 참하고 군사를 몰아 왕성을 압박했다. 주양왕은 크게 노하여 경사 원백관을 장수로 모의를 부장으로 삼아 병거 300승을 내어 적을 맞이하게 했다. 일찍부터 책군이 용맹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던 원백관은 병거를 서로 이어 성처럼 단단한 병령을 만들었다. 책군은 여러 차례 이들을 공격했으나 능히 쳐부수지 못했다. 적정이 날마다 싸움을 걸었으나 왕군은 일체 대항하지 않았다. 적정은 마침내 꾀를 써서 치운산에 높은 대를 쌓고 그 위에 천자의 길을 달았다. 그 가운데에 태숙대로 가장한 군사를 앉히고 그 좌우로 많은 사람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가무를 즐겼다. 그리고 태숙과 도자에게 각각 기병 1,000명을 이끌고 치운산 좌우에 매복해 있다가 왕군을 무찌르라 명했다. 적정이 아들 적풍에게 지시한다. 너는 기병 500명을 이끌고 적진 앞에 가서 갖은 욕설을 퍼부어라. 그래서 적이 격분하여 싸우러 나오거든 거짓 패한 채 하여 그들을 치운산 쪽으로 유인하도록 해라.
적정과 태숙대는 대군을 거느리고 언제든지 접전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를 갖췄다. 적풍이 기병을 이끌고 주군 앞에 가서 싸움을 걸자 온백가는 적군의 수요가 적음을 보고 나가서 싸우려 했다. 부장 모의가 만료한다. 책나라 사람은 원래 꾀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기다렸다가 저들이 지치면 그때 나가서 공격합시다. 오시가 지나자 책군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퍼붓는다. 주왕은 무도한 왕이다. 온백강같이 무능한 자를 장수로 삼았으니 무슨 일이 되겠는가. 항복하지 않으려면 싸울 일이지 도대체 무엇하는 짓이냐. 심지어 어떤 군사는 드러누워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부었다. 참다 못한 온백간은 병거 100승을 거느리고 영문을 나왔다. 온백간을 맞아 싸운 지 10합도 못 돼 적풍은 말고비를 돌려 치운산 쪽으로 달아났다. 이윽고 치운산에 이른 적풍은 말도 버리고 도보로 산을 향해 도망쳤다. 온백간은 정신없이 달아나는 적풍을 뒤쫓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산 위를 쳐다봤다. 산 위에 천자의 깃발이 펄럭이는 밑에서 태숙대가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지 않은가. 온백간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 역적놈의 목숨은 내 손아귀에 있다 하고는 병거를 몰아 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산 위에서 나무 토막과 포석이 쏟아져 내려왔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일성포양이 들리며 왼쪽에선 태숙, 오른쪽에선 도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나 온백간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온백간은 비로소 적의 계교에 빠진 걸 알고 급히 병거를 돌려 산을 내려가려 했다. 그러나 채군이 나무를 마구 베어 길바닥에 굴리는 바람에 도저히 병거를 몰 수가 없었다. 온백간은 보졸들에게 빨리 나무를 치워 길을 열라 했으나 보졸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여 그저 달아날 생각만 했다. 이에 온백간은 별 도리가 없어 급히 수포를 벗어던지고 보졸 틈에 섞여 도망쳤다. 이때 한 보졸이 온백간에게 장군은 어서 이리로 오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태숙이 그 소리를 듣고 추격하여 주나라 군사 20여 명을 사로잡았다. 그 속에는 온백간도 끼어 있었다. 이윽고 주군은 대패하고 군졸 몇 명만 간신히 도망하여 부장 모의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모의는 진영을 굳게 지키는 한편 주양왕에게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청했다. 태숙이 온백간을 사로잡아 태숙대에게 바치자 그는 즉시 영을 내려 진영에 구금하게 했다. 태숙이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온백간이 사로잡혔으니 부장 모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오늘 밤 죽은 진영에 불을 지르고 총력을 기울여 공격하면 모의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태숙대가 퇴숙의 계책을 적정에게 말하자 그도 찬동했다. 그날 밤 삼경이 지나자 적정은 보졸 1천여 명을 이끌고 죽은 진영으로 갔다. 그들은 예리한 도끼로 병거와 병거 사이를 연결해 놓은 쇠사슬을 끊고 그 위에 갈대를 쌓아 불을 질렀다. 순식간에 불은 온 진영으로 번져 주군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태숙과 도자는 각기 정병을 이끌고 주군 속으로 쳐들어갔다. 모이는 급히 조그만 수레를 타고 병영 뒤로 빠져나가 달아나기 시작했다. 보졸 일대가 달아나는 모이를 쫓았다. 그 보졸을 이끌고 오는 자가 바로 태숙대였다. 태숙대가 소리친다. 이놈 모이야, 어디로 도망치느냐. 모이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이 태숙대의 창이 어둠을 가르고 날카롭게 번쩍였다. 순간 모이는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이윽고 채군은 왕성을 빈틈없이 포위했다. 대장과 부장이 모두 적에게 사로잡혔다는 보고를 받고 주양왕이 부신에게 탄식한다. 경의 말을 듣지 않아 이 같은 화를 당하는구려. 지금 채군의 세력이 몹시 강하니 대왕께서는 잠시 몸을 피하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나라 제후들이 의병을 일으켜 반드시 적을 무찌를 것입니다. 옆에 있던 주공공이 아랜다. 비록 왕군이 패했으나 성중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면 대세를 판가름할 싸움을 벌일 수 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경솔하게 사직을 벌이고 모든 나라 제후들의 군사를 일으키기만 기다리겠사옵니까? 뒤이어 소공가가 아랜다. 싸우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옵니다. 모든 화근이 수계에게 있사오니 대왕께서는 먼저 그를 죽이시옵소서. 그런 다음 성을 굳게 지키며 제후들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인 듯 싶사옵니다. 주양왕이 탄식한다.
짐이 현명하지 못해 스스로 화를 불러들였구나. 지금 태우의 병환이 위중하니 짐이 잠시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킬까 하노라. 만약 천하인심이 짐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나라 제후들이 이 일을 온당하게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왕은 주공공과 소공가에게 당부한다. 지금 태숙대가 쳐들어온 것은 외후 때문이요. 만일 태숙대가 외후를 취할지라도 백성들의 비방이 두려워 감히 왕성에서는 살지 못할 것이니 그대들은 신복을 많이 기르는 한편 짐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도록 하오. 주공공과 소공가는 머리를 조아리며 왕명을 받들었다. 주양왕이 부신에게 묻는다. 우리와 인접한 나라는 정과 위와 진 세 나라뿐이요. 짐이 이 세 나라 중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소? 진과 위는 소국이니 정나라로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옵니다. 짐이 일찍이 채군을 동원하여 정나라를 토벌케 한 일이 있는데 그들이 짐을 원망하지 않겠소. 신이 정나라로 가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옵니다. 정나라는 대대로 주왕실에 충성한 나라이옵니다. 그러한 조상의 자손들이 어찌 한시라도 왕을 잊을 수 있겠나이까. 물론 정나라는 채군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토벌하게 한 왕께 많은 불만을 품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정나라는 그 뒤 밤낮으로 책나라가 우리 주왕실을 배반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본심이 스스로 해명되기 때문이옵니다. 지금 왕께서 정나라로 가시면 그들은 필경 반가이 영접할 것이옵니다. 어찌 감히 왕께 원한을 품겠나이까. 마침내 주양왕은 정나라로 가기로 작정했다. 부신이 다시 상조한다. 대왕께서 채군의 예봉을 피해 빠져나가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옵니다. 이제 신이 가병들을 거느리고 나가 목숨을 걸고 채군을 맡겠사오니 왕께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나라로 떠나시옵소서. 이윽고 부신은 자기 문화 사람들뿐 아니라 친척과 아들까지 소집했다. 수백 명에 달하는 그들은 부신의 뒤를 따라 즉시 성문을 열고 채군의 병령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이 채군을 견제하는 사이 주양왕은 간사부와 좌원부 등 10여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정나라로 달아났다. 부신은 몸을 도사리지 않고 결사적으로 싸워 채군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러는 사이 부신 자신도 중상을 입었다. 이때 태숙과 도자가 부신 앞에 나타나 말한다. 그대의 충성은 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이오. 그러니 속히 달아나서 목숨을 보전하도록 하오. 일찍이 내가 왕께 여러 차례 간했으나 듣지 않아서 오늘날 이 변란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내가 여기서 싸우다 죽지 않는다면 장차 왕께서 나를 대하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신은 다시 여러 시간을 용맹스럽게 싸우다 끝내 전사했다. 이날 부신을 따라 나온 300여 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채군은 부신이 죽은 뒤에야 주양왕이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태숙대는 원백관으로 하여금 성문을 열라고 소리치게 했다. 주공과 소공이 성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대답한다. 성문을 열고 태숙대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채군이 들어와 닥치는 대로 약탈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숙대가 적정에게 청한다. 모든 군사를 성 밖에 주둔시키시오. 내가 입성한 다음 부고에서 물건을 꺼내 군사들을 후히 대접하겠소. 적정의 승낙을 받고 입성한 태숙대는 먼저 냉궁에 갇힌 외후를 구한 다음 태우에게 가서 인사를 드렸다. 태우는 태숙대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한 번 웃더니 그만 절명하고 말았다. 태숙대는 태우의 장사 지낼 생각은 하지 않고 외후와 함께 환락을 나누기에 바빴다. 그리고 소동을 찾아 죽이려 했으나 소동은 태숙대의 징벌이 두려워 이미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한 뒤였다. 이튿날 태숙대는 태우의 유언이라 칭탁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수계를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부고를 털어 채군을 배불리 먹이고 상을 주어 위로했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발상했다. 이때 백성들 사이엔 다음과 같은 노래가 떠돌았다. 어미가 죽어도 나 몰라라 하고 먼저 아내부터 얻었네. 지난날에 형수를 취했으니 신하가 왕후를 아내로 삼은 것일세. 그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도리어 입에 담는 자가 창피스럽도다.
누가 있어 그들을 쫓아낼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 노래를 듣고 태숙대는 민심이 자기에게 불복하는 걸 알았다. 그는 무슨 변란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외후와 함께 온 땅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크게 궁시를 짓고 외후와 밤낮으로 즐겼다. 왕성과 나랏일은 주공과 소공에게 이름했으니 태숙대는 이름만 왕일 뿐 신하나 백성들과 접촉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 후 원백가는 원성으로 달아났다. 한편 주양왕은 왕성을 떠나 정나라로 향했으나 그들이 참으로 자기를 환영할는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했다. 이윽고 주양왕 일행은 범성 땅에 이르렀다. 그곳은 대나무가 많아서 죽전이라고도 불렀다. 주양왕은 범성 백성들에게 정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물은 다음 어느 농민의 초당으로 들어갔다. 그 집 주인 봉씨가 묻는다. 손님은 왕성에서 무슨 벼슬에 계셨습니까? 나는 주천자로다. 나라가 혼란스러워 잠시 몸을 피하고자 여기까지 왔노라. 봉씨는 깜짝 놀라 머리를 조아린다. 소인집 일왕이 어젯밤에 붉은 해가 초당에 비치는 꿈을 꾸었다더니 과연 천자께서 할임하셨사옵니다. 봉씨가 밖을 내다보며 닭을 잡고 저녁 준비를 하라고 이른다. 주양왕이 묻는다. 일왕이 누구뇨? 계모가 데리고 온 의동생이 옵니다. 소인과 함께 이 집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계모를 복양하고 있사옵니다. 이에 주양왕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다. 한낱 농가의 형제도 이처럼 우애가 있거늘 짐은 천자의 몸으로서 서모와 소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구나. 참으로 짐은 이 농부만도 못하도다. 대부 자원부가 위로한다. 지난날 주공과 같은 성인도 형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사옵니다. 왕께서는 너무 상심치 마시고 모든 제후들에게 이 실정을 알리시옵소서. 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이에 주양왕은 친히 모든 사실을 밝히는 글을 썼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제나라, 송나라, 위나라, 진나라, 정나라 등 모든 나라로 그 친서를 보냈다. 간사부가 아랜다. 지금 모든 제후국들 중 폐업을 이루고자 도모하는 나라는 진과 진뿐이옵니다. 진나라에는 건숙, 백리의 공손지와 같은 어진 신하들이 정사를 보필하고 있고 진나라에서는 조세, 호원, 서신 같은 어진 신하들이 정사를 돌보고 있사옵니다. 그들은 필경 자기네 주공에게 왕께 충성을 다하라고 권할 것이옵니다. 주양왕은 이 말에 수긍하고 간사부는 진나라로, 좌원부는 진나라로 가서 구원을 청하라고 분부했다. 한편 주양왕이 정나라 범성에 와 있다는 친서를 받은 정문공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천자가 비로소 책나라가 우리나라만 못한 것을 알았겠구나. 정문공은 그 즉시 범성에 공사를 보내 천자가 거처할 공간을 짓게 했다. 그리고 친히 범성에 가서 주양왕께 문안드리고 정성껏 섬기니 주양왕은 정문공을 대할 때마다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얼마 후 노나라, 송나라 등 모든 나라 제후들이 사신을 보내 주양왕을 문안하고 각기 많은 물품을 바쳤다. 오직 위문공만 사신을 보내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듣고 노나라 대부 장손신이 탄식한다. 위후는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다. 왕이란 모든 제후들에게 있어 나무의 뿌리요, 물의 근원 같은 존재다. 그런데도 위후는 마치 나무에 뿌리가 없고 물에 근원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니 그가 어찌 오래 살 수 있으리요. 이때가 주양왕 18년 10월이었다. 과연 그 다음의 봄에 위문공이 별세하고 그 아들 정이 군의를 계승하니 그가 바로 위성공이다. 장송신의 예언이 적중한 셈이었다. 한편 진나라에 간 간사부는 진문공에게 주양왕의 처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진문공은 곧 호온과 상의했다. 호온이 아랜다. 일찍이 제왕공이 폐업을 성취한 것은 오직 왕을 중심으로 섬겼기 때문이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군의가 여러 차례 바뀌어서 백성들은 군의가 바뀌는 걸 예사로 생각할 만큼 대의를 모르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왕으로 하여금 주왕실로 돌아가시게 해드리고 태숙대의 죄를 징벌하셔야 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 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옵니다. 우리가 이 대의를 행하지 않으면 진나라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수행할 것인즉
천하폐업은 자연히 진나라로 돌아가게 되나이다. 주공께선 하루바삐 군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진문공은 태사 곽원에게 점을 치게 했다. 곽원이 아랜다. 점괘가 아주 좋게 나왔사옵니다. 이는 지난날 황제가 판천에서 싸워 크게 승전한 그때의 징조이옵니다. 과인이 그처럼 벅찬 일을 감당할 수 있겠소. 주왕실이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천명이 바뀐 것은 아니옵니다. 지금의 왕은 옛날의 제와 마찬가지라 주공께서 군사를 일으키신다면 능히 태숙대를 무찌를 수 있사옵니다. 그런 과인을 위해 다시 점을 쳐보시오. 곽원이 다시 점을 치니 건하의 상대유란 괴의 제3효가 나왔다. 그것이 다시 움직이고 변하여 태하의 상규계가 됐다. 곽원이 점괘를 풀이하여 아랜다. 대유의 구삼에서 공이 천작게 쓰여 잔치를 마련하고 싸워 이겨 왕을 크게 대접한다고 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계는 없사옵니다. 건은 하늘이고 이는 태양이옵니다. 즉 태양이 하늘에 솟아 모든 만물을 밝게 비춘다는 뜻이옵니다. 또 건이 변해 태가 되었으니 태는 혜택이라. 혜택 아래 있다는 것은 천자의 은택이 우리 진나라에 내리비친다는 뜻이옵니다. 괴가 이처럼 길한데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겠사옵니까? 진문공은 크게 기뻐하며 모든 군사와 병거를 사열했다. 그리고 군대를 좌우로 나눠 조세를 자군대장으로, 위주를 부장으로, 또 극진을 우군대장으로, 전의를 부장으로 임명했다. 진문공은 친히 호응과 난지 등을 이끌고 좌우군과 호응하기로 했다. 진나라 대군이 막 출발하려는데 하동지방을 수비하고 있던 장수가 와서 보고한다. 지금 진목공이 친히 대군을 영솔하고 천자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하상에 나왔사옵니다. 아마 며칠 안에서 황하를 건널 것이옵니다. 이에 호온이 진문공에게 아랜다. 진우도 왕을 도우려고 군사를 일으켰으나 지금 하상에 둔영하고 있는 것은 동쪽 길을 통과하기가 두렵기 때문이옵니다. 초중의 윤과 여토의 적당을 거마가 지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들 오랑캐와 아무 친분이 없었던 진은 그들이 불손하게 대항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주저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두 오랑캐에게 많은 뇌물을 보내고 천자를 돕는다는 우리의 뜻을 알리시옵소서. 오랑캐들은 쾌히 승낙하고 길을 빌려줄 것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나라로 보내 우리 진나라가 이미 근황하려고 군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진군은 반드시 물러날 것이옵니다. 진문공은 그 말대로 호온의 아들 호사고에게 많은 비단과 황금을 주며 두 오랑캐 나라로 가서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교섭하라고 일렀다. 동시에 서신은 진군이 둔치고 있는 하상으로 갔다. 서신이 진목공을 아련하고 아랜다. 지금 천자께서 난리를 피해 왕성 밖에 계시니 기후의 근심이 곧 우리 주공의 근심이옵니다. 이미 우리 주공께서는 크게 군사를 일으켜 기후의 수고를 대신하셨고 승산도 섰나이다. 그러니 기후께서는 굳이 대군을 움직이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과인은 진우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군사를 소집하기 어려울까 염려스러워 서둘러 이곳까지 온 것이오. 그러나 진우가 천자를 돕기 위해 이미 군사를 일으켰다니 과인은 그저 승전했다는 소식이나 기다려야겠소. 그러자 건숙과 백리애가 아랜다. 진우는 혼자 대의를 성취함으로써 모든 제후들을 복종시키려는 것이옵니다. 지금 그는 우리와 그 공로를 나누게 될까 두려워 사람까지 보내 우리 군사의 출동을 방해하는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양보하지 말고 진나라와 함께 왕을 돕도록 하시옵소서. 과인도 천자를 돕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줄은 알고 있소. 그러나 윤과 적 두 오랑캐가 우리에게 동쪽 길을 빌려주지 않을까 두렵구려. 또 진우는 군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큰 공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평정할 수 있겠소. 그러니 이번 일은 진나라에게 양보하도록 합시다. 진목공은 공자치백의 자원부와 함께 범성에 가서 주양왕께 문안드리라고 분부한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갔다. 서신이 본국으로 돌아가 진군이 철수한 사실을 보고하자 진나라 대군은 곧 출발하여 양번 땅까지 가서 그곳에 주둔했다. 이에 양번 땅을 다스리는 관리 창갈은 교회까지 나와 이들을 영접하고 위로했다.
진문공은 우군대장 극진에게 태숙대가 있는 땅을 공격하게 하고 좌군대장 조세 등을 법성으로 보내 주양왕을 모셔오게 했다. 이리하여 주양왕은 그해 4월 정사일에 다시 도읍 낙양으로 돌아왔다. 한편 온 땅 백성들은 주양왕이 다시 왕성으로 돌아와 복위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성문을 지키던 태숙과 도자를 죽이고 성문을 열어 진군을 입성시켰다. 이에 당황한 태숙대는 외후와 함께 수레에 올라 책나라로 달아나려 했으나 군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태숙대는 크게 노하여 문을 지키던 군사 몇 명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때 진나라 장수 위주가 말을 타고 달려오며 크게 외친다. 역적놈은 개 섞어라. 태숙대가 황급히 말한다. 나를 이대로 놓아주면 다음날 후히 보상하겠노라. 천자께서 너를 놓아주라 하시면 그때 가서 인정을 베풀리라. 태숙대는 크게 노하여 칼을 들고 위주를 힘껏 쳤으나 빗나갔다. 그러자 그 틈을 노려 위주의 칼이 태숙대의 목을 베었다. 군사들은 수레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외후를 끌어내렸다. 위주가 추상같이 분부한다. 이렇게 요사한 계집을 무엇에 쓰리오? 속히 활을 쏴서 죽여라. 마침내 절세미인 외후는 태숙대와 반년 동안 활락하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죄업의 생을 마쳤다. 위주가 태숙대와 외후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경과를 보고하자 극진이 책망한다. 왜 이 두 죄인을 사로잡아 천자께 보내지 않았소? 아무리 역적이라도 죄를 밝힌 연후에 죽여야 하는 법이 아니겠소. 천자께선 아우를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죽인 것이 옳은 처사입니다. 극진은 계속 탄식하며 두 사람의 시체를 신농에 매장하게 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무하는 한편 양본으로 사람을 보내 진문공께 승리를 보고했다. 이 보고를 받자마자 진문공은 왕성으로 가서 주양왕에게 변란이 진압되었음을 아뢰었다. 주양왕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진문공에게 많은 비단과 황금을 내렸다. 진문공이 제배하고 청한다. 신중이는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다했을 따름이오니 감히 천자의 하사품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다만 신이 죽은 후에 수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지하에 가서도 무궁한 성운을 잊지 않겠나이다. 수장이란 왕의 무덤에만 할 수 있는 예로 지하에 길을 내고 관을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주양왕은 몹시 난처해했다. 선왕께서 예법을 정하여 상하의 한계를 구분지었으니 그것은 누구라도 함부로 어길 수 없는 것이요. 짐이 어찌 사사로운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 국가대전을 어지럽힐 수 있겠소. 그러나 경의 큰 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요. 주양왕은 기내에 있는 온, 원, 양번, 참모, 내고를 진문공에게 떼어주었다. 진문공은 사은하고 물러갔다. 백성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투어 거리로 몰려나와 진문공을 쳐다보며 찬탄한다. 제왕공이 오늘날 다시 살아났도다. 진문공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돌아가는 길에 천자에게 받은 땅을 접수하기 위해 대군을 태행산에 잠시 주둔시켰다. 이에 위주는 양번으로, 전일은 참모로, 난지는 온으로 각각 땅을 접수하기 위해 떠났다. 다만 원땅만은 진문공이 친히 조세와 함께 접수하러 갔다. 원땅은 본시 원백관이 다스리던 봉읍이었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서 원백관이 아무 공도 세우지 못하자 주양왕이 그 땅을 빼앗아 진에게 주었던 것이다. 원백관은 지금 원성에 있었다. 진문공은 혹시나 그가 복종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친히 원땅으로 갔던 것이다. 한편 전일과 난지는 각기 참모와 온에 도착하여 두 고을 수신들의 영접을 받으며 쉽게 땅을 접수할 수 있었다. 이때 위주도 양번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 수신 창갈은 진군을 영접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말한다. 우리 주나라가 이렇듯 마구 땅을 떼어주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진나라는 이번에 염치 없이 네 고을을 받았다. 우리와 진은 똑같은 왕의 신하이거늘 어찌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으리요. 창갈은 드디어 백성들까지 거느리고 성위에 올라가서 진군에게 항거할 준비를 했다. 위주는 이에 크게 노하여 성을 포위하고 속히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한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하고 위협하니 창갈이 성위에서 대답한다. 덕으로 중국을 다스리고 형벌로 사방 오랑캐를 위압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곳 백성들은 모두 왕의 종친이나 친척들이다. 너희 진도 역시 왕의 신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무력으로 동포를 못살게 구느냐. 위주는 이 말에 대답을 못하고 진문공에게 사람을 보내 그곳 실정을 보고했다. 며칠 후 사자가 진문공의 서신을 가져와서 창갈에게 전했다. 내 고을은 천자께서 하사하신 것이요. 과인은 감히 천자의 명을 어길 수 없으니 장군이 만약 천자의 친척을 염려한다면 그들을 데리고 낙양으로 가시오. 그러는 것이 천자의 명에 복종하는 신하의 도리가 아니겠소. 사자가 또 위주에게 진문공의 말을 전한다. 포위를 풀어 백성들이 낙양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창갈은 진나라의 서신을 읽고 백성들에게 말한다. 주나라로 갈 사람은 나를 따르고 진나라를 따를 사람은 여기에 있으라. 그러자 주나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창갈이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떠나자 위주는 양번 땅을 접수하고 경계를 정한 후 돌아갔다. 한편 조세와 함께 떠난 진문공은 원 땅에 도착했다. 그동안 원백가는 백성들을 속여 악선전을 했다. 진군이 양번을 포위하고 백성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러자 원 땅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어차피 죽을 바에야 끝까지 진군에 항거하기로 결심했다. 이윽고 진나라 군사는 원성을 빈틈없이 포위했다. 조세가 진문공에게 아랜다. 지금 저들이 항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 진을 불신하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 신의를 보이시면 싸우지 않고도 성을 함락시킬 수 있나이다. 어떻게 해야 저들이 과인을 신임하겠소? 군사들에게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앞으로 3일 동안 원성을 공격하라고 하시옵소서. 만약 그동안에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포고하시는 것이옵니다. 진문공은 조세의 계책대로 실행했다. 3일째 되는 날 밤에 원성의 백성 하나가 줄을 타고 성을 내려왔다. 그 백성이 진문공에게 아랜다. 성한 백성들은 양번 땅 백성 중 한 사람도 진나라 군사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걸 알았사옵니다. 그래서 내일 밤 성문을 열고 진군을 영접할 생각이옵니다. 과인은 3일 동안에 원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회군하겠다고 포고했노라. 오늘이 3일째 되는 날이니 과인은 내일 아침에 돌아갈 것이다. 너희 백성들은 성이나 굳게 지키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굴리가 곁에서 아랜다. 원땅 백성들이 내일 밤에 성을 헌납하겠다는데 주공께서는 어찌하여 하루만 더 머물러 성을 완전히 접수하지 않고 회군하겠다 하시옵니까? 만약 군량 때문이라면 이곳에서 양번이 그리 멀지 않으니 사람을 보내 곧 가져올 수도 있사옵니다. 이에 진문공은 굴리를 엄하게 책망한다. 신의는 나라의 보배이며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다. 3일 안에 원성을 함락지 못하면 회군하겠다는 과인의 말을 못 들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과인이 이곳에서 하루를 더 머문다면 비록 원땅을 얻는다 해도 신의를 잃게 된다. 신의를 잃으면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과인을 의지하겠는가? 이튿날 새벽 진문공은 지체 없이 군사를 영솔하여 떠나갔다. 원땅 백성들이 감탄한다. 진우는 성을 얻지 못하더라도 신의를 잃지 않는구나. 세상에 저토록 훌륭한 군주가 또 어디 있으리. 성한 백성들은 다투어 성루에 항복의 깃발을 꽂고 회군하는 진문공의 뒤를 따라갔다. 이에 원백관도 어쩔 수 없이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말았다. 진군이 원성을 떠나 30리쯤 행군했을 때 원땅 백성들이 뒤따라와서 만류했고 뒤이어 원백관의 항서가 도착했다. 이윽고 진문공이 군사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입성하니 백성들은 두 손을 들어 환영했다. 원백관이 진문공을 영접하러 나오자 진문공은 왕조의 경사를 대하는 예로서 그를 대했다. 원백관은 식소를 거느리고 하북땅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윽고 네 고을을 접수한 진문공은 그곳을 지킬 수신들을 정한다. 지난날 망명객으로 위나라 땅을 지날 때 조세는 음식을 가지고 조금 늦게 과인을 따라왔었다.
그때 그 자신도 몹시 굶주렸건만 끝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뒤따라와서 과인에게 바쳤다. 조세는 참으로 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제 과인이 신이로서 원땅을 얻었으니 신이 있는 조세에게 이 땅을 맡기노라. 진문공은 조세를 원대부로 삼아 양본 땅도 함께 다스리게 했다. 또 극진을 온대부로 삼아 참모 땅도 함께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기 군사 2,000명을 주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39. 벌위 파조. 진문공은 온, 원, 양번, 참모 네 고을의 경계를 정하고 태행산 남쪽으로 직행하는 그 지역 일대를 남양이라 했다. 태행산 남쪽으로 직통하는 그 지역 일대를 남양이라 했다. 때는 주양왕 17년 겨울이었다. 이때 제효공 역시 제왕공이 성취한 폐업의 뜻이 있어 폐후가 되고자 소망했다. 그러나 무유가 죽은 뒤로는 노회공과의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녹상에서의 회합에 서명하지 않아 송양공과도 멀어졌고 우 땅에서 열린 회명에도 참석지 않아 초송왕과도 으르렁대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제후들의 휘하에서 떨어져 나가고 조공도 받쳐오지 않자 제효공은 우라가 치밀었다. 그래서 백관을 소집하고 전날 제왕공의 찬란한 선업을 재현하기 위한 보관을 묻는다. 지난날 제왕공이 생존하셨을 당시엔 정벌하지 않은 해가 없었으며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소. 그런데 지금 과인은 마치 달팽이가 껍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조종에 편안히 앉아 전혀 세상 일을 모르니 부끄럽게 이를 데 없구려. 지난날 노회공이 무유를 도우려 했기 때문에 과인과 사이가 나빠졌소. 과인은 여태껏 그때의 원한을 갚지 못했는데 지금 노나라는 북으론 위나라와 결탁하고 남으론 초나라와 친밀히 지내고 있어. 만약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면 우리 제나라 혼자서 그들 세 나라를 어찌 감당하겠소. 듣건대 지금 노나라는 큰 흉년이 들었다 하오. 과인은 이 기회를 이용해 노나라를 정벌하여 앞날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할까 하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상경 고호가 아랜다. 노나라는 친분이 두터운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치더라도 승전하기는 어렵사옵니다. 그러나 제효공은 완강히 자신의 의견을 고집한다. 비록 공을 못 세운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 제후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험해 볼 겸 한번 노나라를 치는 것도 좋을 것이요. 마침내 제효공은 친히 병거 200승을 거느리고 노나라 경계를 침범했다. 이에 노나라 변방을 지키던 장수는 급히 노의공에게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고했다. 이때 노나라는 심한 흉년이 들어 민병을 편성할 수가 없었다. 대부 장손신이 노의공에게 간한다. 제나라는 우리나라에 많은 원한을 품고 있사옵니다. 원컨대 제효공에게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노의공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누가 제효공에게 가서 그들을 좋은 말로 위로하여 회군시킬 수 있겠소? 신이 한 사람 청거하겠나이다. 일찍이 사공벼슬을 지냈던 무해의 아들 전액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옵니다. 자는 자금이라 하며 현재 사사벼슬로 유화 땅에서 시급을 받고 있사옵니다. 그 사람은 외유내강하며 글을 잘하고 이치에 밝은 인물로서 군명을 욕되게 하지 않고도 능히 제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과인도 언젠가 전액의 인물됨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노의공은 즉시 유화 땅으로 사람을 보내 전액을 불렀으나 그는 병을 핑계하여 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장손신이 다시 노의공에게 아랜다. 전액의 사촌 동생으로 희라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벼슬은 낮지만 말솜씨는 뛰어난 위인이니 그를 유화로 보내 전액의 지시를 받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장손신은 노의공의 허락을 받고 전의를 전액의 집으로 보냈다. 전의는 전액에게 군명을 받들고 왔음을 말하고 제군을 물리칠 계책을 물었다. 이에 전액이 대답한다. 지금 제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벌하려는 것은 제왕공의 폐업을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예부터 폐업을 성취하려면 천자를 성실껏 섬기는 것이 지름길이라 일컬어왔다. 그러니 제효공에게 가서 선왕의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책망하면 그들은 반드시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전이는 이 말에 크게 깨달음을 받고 유화를 떠났다. 다시 궁으로 들어간 전이가 노의공에게 아랜다. 신은 이제 제나라 군사를 물리칠 묘계를 알았나이다. 이때 노의공은 제나라 군사들에게 보낼 물건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는 육류, 술, 비단, 굴량미 등을 가득 실은 수레를 전이에게 넘겨주면서 부디 제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전이는 그 수레들을 거느리고 국경을 넘어 문남 지방까지 가서야 제나라 전초부대를 만났다. 이때 제나라 전초부대의 선봉은 채요였다. 전이가 그곳까지 간 용건을 말하자 채요는 전이를 뒤따라오는 중군으로 안내했다. 전이가 제요공에게 예물을 바치고 공손히 아랜다. 우리 주공은 군우께서 친히 우리나라로 왕림하신다는 소문을 듣자 소신에게 속히 가서 제나라 군사를 영접하고 위로하라 명하셨사옵니다. 제요공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한다. 노후가 과인이 군사를 일으키자 간담이 서늘했던 모양이군. 전이가 웃으며 대답한다. 소인들 중에는 두려워하는 자도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군자들은 추워도 두려워하지 않사옵니다. 제요공이 미간을 찌푸리며 반문한다. 너희 나라 문신 중에는 우리의 시백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으며 무신 중에는 조기만한 용맹을 지닌 자가 없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 들에는 풀 한 폭이 없으며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거늘 도대체 무엇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노나라에 믿을 만한 것은 없사옵니다. 단지 선왕의 명령을 의지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지난날 주선왕이 강태공을 제나라에 봉하고 우리 성군 백금을 노나라에 봉한 다음 두 분에게 짐승의 피를 입술에 발라 맹세하게 하시고 다시 분부하시길 제나라와 노나라는 셋의 자손까지 주 왕실을 도우며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하셨나이다. 이 말은 맹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껏 태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일찍이 제왕공께서 9번이나 모든 나라 제후들을 회합케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노장공과 동맹을 맺어 선왕의 분부를 지켰던 것이옵니다. 그 뒤 기후께서 제나라 군의를 계승하신 지 9년이 되었나이다. 그동안 우리 군우와 신하들은 항상 제나라에 대해 말하기를 제왕공의 폐업을 물려받아 여러 제후들과 친목을 도모할 때 만약 선왕의 분부를 거역하거나 강태공의 맹세를 어긴다면 이는 제왕공의 폐업을 망치고 친교가 있는 나라를 원수로 삼으려는 것이니 지금 제후는 반드시 우리 노나라를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들 했사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제나라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사옵니다. 제요공은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대는 돌아가서 노후에게 과인은 두 나라의 침묵을 원하며 다시는 군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전하여라. 그 즉시 제요공은 군사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갔다. 훗날 자면은 전액의 인물됨을 잘 알았으면서도 노의공에게 청거하지 않고 장손신은 자기 혼자만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내용의 시를 지어 장손신을 비난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쪽에서 제나라 봉연이 보이니 노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나 몇 마디 말로 적을 물리쳤으니 참으로 신기하도다. 장손신은 현인이 등용되도록 청거하지 않아 현자 전액이 유화 땅에서 사사벼슬로 생을 마치고 말았네. 전이는 도읍으로 가서 노의공에게 제나라 군사가 물러갔음을 고했다. 장손신이 노의공에게 아랜다. 제군이 순순히 물러갔다 하나 우리 노나라를 깔보는 것만은 사실이옵니다. 원컨대 신이 공자수와 함께 초나라에 가서 군사를 청해 함께 제나라를 토벌하여 천하제후들이 다시는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하오리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나이다. 노의공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에 공자수는 정사, 장손신은 부사가 되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초나라로 갔다. 장손신은 원래 초나라 장수 성득신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그래서 먼저 성득신을 찾아가 초나라를 방문한 사유를 밝히고 초성왕에게 잘 말씀드려 일이 성사되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공자수와 장손신이 초성왕을 아련하고 간곡하게 청한다. 제나라는 녹상의 맹약을 배반했으며 송나라는 홍수에서 전쟁을 했으니 두 나라 모두 초나라의 원수이옵니다. 만약 대왕께서 두 나라의 죄를 밝혀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전군을 일으켜 대왕의 앞장을 서겠나이다. 이 말에 초송왕은 크게 기뻐했다. 그는 즉시 성득신을 대장으로 신공숙후를 부장으로 임명하여 제나라를 정벌하게 했다. 그 후 초군은 제나라 양과 곡당을 함락시키고 제왕공의 아들 옹과 여가로 하여금 그 땅을 다스리게 했다. 공자옹은 지난날 제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망명했었다. 그리고 신공숙후에게 군사 1,000명을 주어 노나라를 지원하게 한 다음 성득신은 개성가를 부르며 초나라로 돌아갔다. 이때 초나라 영륜 자문은 초송왕에게 자신은 이미 늙었으니 성득신에게 벼슬을 양도하겠다고 청했다. 초송왕이 자문에게 간곡히 말한다. 과인은 제나라에 대한 원한보다 송나라에 대한 원한이 더 크오. 이번에 성득신이 제나라를 정벌하여 과인의 원한을 풀어주었으니 이번에는 경히 송나라를 토벌해 주시오. 송나라를 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때 경혜청을 들어주겠소. 신은 도저히 성득신의 재주를 따를 수 없나이다. 그가 정사를 맡는다면 반드시 주공이 뜻하는 바를 성취시켜줄 인물이옵니다. 초송왕은 다시 몇 번을 간청했으나 자문은 한사코 사퇴할 뜻을 고집했다. 초송왕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성득신에게 위 땅에서 군사를 사열하게 했다. 그날 성득신은 군사의 사열을 매우 세밀하게 하는 한편 군법을 엄격히 행했다. 열병을 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는 자는 가차없이 징벌했다. 꼬박 하루가 걸려 검열이 끝났을 때 그 하루 동안 처벌받은 사람의 수는 7명에 달했다. 그들은 등을 채찍으로 맞는가 하면 몇 사람은 화살로 귀를 뚫리는 벌을 받았다. 성득신의 명령에 따라 종과 북소리는 천지를 진동했고 전기는 힘차게 펄럭였다. 초송왕이 감탄한다. 성득신이야말로 장수될 제목감이다. 자문이 다시 초송왕에게 청한다. 성득신에게 정사를 맡기시옵소서. 그제서야 초송왕은 자문의 사퇴를 허락했다. 성득신은 영윤이 되고 중군 원수의 일까지 관장하게 됐다. 모든 대부들은 자문의 집을 찾아가 후임으로 적격자를 청구했노라 칭송하고 술과 음식을 들면서 크게 기뻐했다. 이처럼 자문의 집에 문무백관이 다 모였는데 오직 대부 위여신만이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았을 때 문지기가 들어와서 고한다. 어린애 한 명이 대감을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자문은 아이를 들여보내라고 분부했다. 이윽고 조그만 아이 하나가 들어와 인사를 올린 뒤 천연술의 끝자리에 앉았는데 술도 마시고 안주도 집어먹으며 그야말로 태도가 방향무인했다. 마침 그 좌석에 대부 중에 아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위여신의 아들인 위가로서 나이는 13세였다. 자문이 위가의 기이한 행동을 눈여겨보며 묻는다. 내가 나라를 위해 훌륭한 대장을 청거했다 하여 여러 어른이 모두 축하를 하는데 너는 당돌하게도 어린애로서 참석했을 뿐 아니라 축하하지도 않으니 어쩐 일이냐. 위가가 술잔을 놓고 대답한다. 어른들은 치하할지 모르나 저는 오히려 조상하고 싶습니다. 자문이 크게 노하여 말한다. 조상을 하고 싶다니 그 이유를 말해보아라. 위가가 서슴없이 대답한다. 소생이 보기에 성득신은 용맹스럽긴 하나 결단을 내리는 데에 어둡습니다. 그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을 모르는 위인이온즉 남을 보좌하고 싸우는 데는 적합하나 정사를 맡길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만약 그에게 병권과 국정을 맡기면 반드시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자고로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성득신 같은 인물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을 청거하여 나라가 패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축하하겠습니까? 만일 그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축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좌우 대신들이 자문을 위로한다. 어린애의 객적은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이 말에 위가는 큰 소리로 웃으며 나가버렸다. 이튿날 성득신은 초송왕에게 제배하고 대장이 됐다. 그 후 성득신은 제나라, 채나라, 정나라, 허나라 제후와 연합하여 송나라로 쳐들어갔다. 이에 송성공은 사마공성고를 진나라에 급파하여 원조를 청했다. 송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기별을 듣고 진문공은 백관을 소집하여 대응할 계책을 의논했다.
선진이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초나라는 무력만 믿고 천하를 혼란시키고 있사옵니다. 지난날 주공께서 사사로이 초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하나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옵니다. 초나라는 이미 제나라를 정벌해 양가 곡당을 점령했고 그곳에 군사를 주둔시켜 장차 송나라를 쳐서 중원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옵니다. 지금 송나라가 군사를 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하의 재앙을 구휼하라는 하늘의 뜻이옵니다. 하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초나라를 토벌하여 위엄을 세우고 폐업을 성취하옵소서. 과인은 이제 군사를 일으켜 제와 송 두 나라를 도와줄까 하는데 경들의 의향은 어떠하오? 호언이 아랜다. 초나라는 처음에 조나라와 친교를 맺고 위나라와도 손을 잡았나이다. 조나라와 위나라는 모두 주공의 원수이옵니다. 만약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나라와 위나라를 치면 초나라는 반드시 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군사를 돌릴 것이옵니다. 따라서 제나라와 송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이다. 경의 말이 옳소. 진문공은 즉시 송나라 사신 공송고를 불러 이 계책을 일러주었다. 공송고가 본국으로 돌아가 송송공에게 이 계책을 아뢰자 그는 전군에 명을 내려 성을 굳게 방비하게 했다. 한편 진문공은 조나라 위나라를 정벌함에 있어 군사가 적은 것을 근심하고 있었다. 조세가 나아가 아랜다. 일찍이 대국은 3군을 두었고 그 다음 나라는 2군을 두었고 소국은 1군을 두었나이다. 우리나라는 고곡에서 진무공 때 비로소 왕명을 받아 처음 1군을 두었으며 진홍공 때 2군을 두어 광나라, 위나라, 우나라, 괭나라를 쳐서 일천리를 개척했나이다. 하오니 이젠 3군으로 확장해야 하옵니다. 3군을 두면 능히 잘 싸울 수 있겠소. 아직은 그리 되지 못하옵니다. 백성들이 예법을 몰라 모이더라도 쉽게 흩어지나이다. 그러니 우선 백성들에게 계급의 상하가 있다는 것과 사람에겐 어른과 아이가 있어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어른을 위해선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정신을 심어줘야 제대로 싸울 수 있나이다. 진문공이 다시 묻는다. 3군을 두면 그 원수로는 누가 적합하겠소? 조세가 거침없이 대답한다. 장수란 용기보다 지혜가 있어야 하며 지혜보다는 아는 바가 많아야 하옵니다. 만약 주공께서 지혜와 용기를 겸한 인물을 찾는다면 쉽게 구하실 수 있으나 두루 배움이 많은 장수를 찾는다면 신은 오직 한 사람밖에 청구할 자가 없나이다. 그는 극곡으로 나이가 50여 세지만 학문을 깨침에 게으르지 않사옵니다. 그리하여 예학부터 시서까지 능통하옵니다. 본시 예학과 시설한 선왕의 법이며 덕의 근본이옵니다. 백성은 덕과 의로 근본을 삼고 군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덕과 의가 있어야만 능히 백성을 도울 수 있고 백성을 돕는 자라야 군사를 지휘할 수 있사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진문공이 극곡을 불러 원수로 임명하려 하자 그는 사양한다. 신은 그 같은 중임을 맡을 인물이 아니옵니다. 진문공이 다시 권한다. 과인은 경의 재주를 잘 알고 있소. 부디 사양하지 마오. 국곡은 주공의 명을 거듭 거절할 수 없어서 마침내 원수의 직을 맡았다. 국곡은 택일하여 상중하 3군을 편성했다. 또 자신은 중군 원수가 되고 극진을 부장으로 삼았으며 기만에게 대장의 기와 북을 맡겼다. 진문공이 호원을 상군 대장으로 임명하려 하자 굳고 사양한다. 신의 앞에 형님이 있사온데 어찌 소생이 형님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나이까. 이에 진문공은 호모를 상군대장으로 삼고 호원에게 보좌하게 했다. 또 진문공이 조세를 하군대장으로 임명하려 하니 조세 또한 사양한다. 신은 성품이 난지만 못하고 깨는 선진만 못하며 학문은 서신만 못하니 중임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에 난지를 하군대장으로 임명하고 서신에게 보좌하게 했다. 또 순림부에게 윤거를 몰게 하고 위주는 거우로 삼고 조세는 대사마로 삼았다. 극곡이 높은 단위에 올라가 명령을 내리자 북이 3번 울린 후에 진법 펴는 연습이 시작됐다. 젊은 자는 앞에 서고 나이 많은 자는 뒤에 서고 앉고 일어나고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이 질서정연했다. 잘못하는 자는 가르쳐주고 3번 가르쳐줘도 틀리는 자는 형벌을 내렸다.
이렇게 사흘간 조련하자 3군이 모두 기정 변화를 터득하여 명령을 내릴 때마다 수족처럼 움직였다. 극곡이 북을 울려 3군을 거두고 조련을 마치려 하는데 문득 대장기 아래에서 한 점의 회오릿바람이 일며 원수기가 부러졌다. 모든 장수와 군사들은 대경실색했다. 극곡이 의연한 목소리로 말한다. 원수기가 부러졌으니 이는 원수되는 사람이 죽을 징조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래 일을 할 수는 없으나 주공께서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러 사람이 급히 그 이유를 물었으나 극곡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이는 주양왕 19년 12월의 일이다. 다음 해 봄, 진문공이 군사를 나누어 조나라와 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극곡에게 계책을 물었다. 극곡이 대답한다. 신은 이미 선진과 여러 번 이 일을 상의했사옵니다. 우리가 조나라 위나라를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단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초나라와 대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위나라에게 조나라를 치려 하니 길을 빌려달라고 청하십시오. 위나라와 조나라는 친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청을 거절할 것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하를 건너 엉뚱한 지점으로 들어가서 위나라 경계를 치겠나이다. 이 계책이 바로 갑자기 터지는 우레소리에 귀를 가릴 사이도 없다는 것이옵니다. 10중 8구는 위나라를 함락시킬 수 있나이다. 우선 위나라를 친 후에 승세를 이용하여 조나라를 치면 위를 꺾은 우리의 위험에 놀라 당황한 그들을 반드시 함락시킬 수 있사옵니다. 진문공이 이 말에 찬탄을 아끼지 않는다. 그대는 참으로 아는 것이 많은 원수요. 진나라 사신은 즉시 위나라로 가서 조나라를 정벌하려 하니 잠시만 길을 빌려달라고 교섭했다. 대부 원원이 위성공에게 간한다. 지난날 진우가 망명할 당시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성공께서는 그를 예로서 대접하지 않았사옵니다. 지금 그들이 길을 빌려달라 청하니 이번만은 거절하지 말고 그 요구를 들어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진나라는 먼저 우리나라를 친 다음에 조나라를 칠 것이옵니다. 위성공은 참으로 난처했다. 과인은 조와 함께 초를 섬기는 중이요. 그런데 지금 진나라가 조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려달라 청하는데 그것을 허락한다면 진과 화목하기도 전에 초의 노여움을 살 것이요. 진이 노하면 초라도 믿겠으나 초가 노하면 무엇을 믿겠소. 마침내 위성공은 진나라의 청을 거절했다. 진나라 사신은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다. 진문공이 극곡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과연 원수의 예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려. 이에 진군은 남으로 내려가 황하를 건너 오록당 광야에 이르렀다. 진문공이 오록당 벌판을 두루 살피더니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다. 슬프도다. 바로 이곳에서 계자추가 자기 허벅지의 살점을 베어 과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었소. 여러 장수들이 진문공의 탄식에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위주가 투덜대듯이 말한다. 이제 속히 성을 함락시켜 지난날 주공이 받은 치욕을 설분할 생각은 않고 탄식만 하면 어쩌겠소. 선진이 웃으며 대답한다. 그대의 말이 옳소. 선진이 다시 진문공에게 말한다. 청컨대 신이 혼자 본부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이 오록당을 점령하겠나이다. 진문공이 눈물을 씻으며 말한다. 경의 뜻이 가상하오. 위주가 선뜻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내 마땅히 그대와 함께 가서 오록당을 점령하리라. 두 장수는 수레에 올라타자 나는 듯이 달려갔다. 선진은 군사들에게 많은 기치를 치켜들게 하고 전진했다. 또 산림과 높은 언덕을 지날 때마다 기치를 높이 매달게 하며 멀리서도 능히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주가 의아한 생각이 들어 묻는다. 군사란 소리 없이 전진하여 적군을 일시에 공격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소. 그런데 그대는 지금 군사들에게 기치를 꽂게 하여 적에게 미리 방비할 여유를 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려. 선진이 대답한다. 지난날 위나라가 제나라를 섬기다가 근래에 배반하여 초나라를 섬기자 백성들은 혹 중국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순종하지 않고 있소. 주공께서 제나라의 폐업을 계승하려는 이때 조금이라도 우리의 약한 점을 보여선 안 돼요. 그래서 저들이 위압을 느끼도록 기치를 많이 꽂는 것이요.
이때 오록당 백성들은 갑자기 진나라 군사가 쳐들어오자 다투어 성 위로 올라가 적의 형세를 살폈다. 그런데 진나라 전기가 각처에서 나부끼고 있지 않은가. 쳐들어오는 진나라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백성들은 미리 기가 주고 성 안 성 밖을 막론하고 모조리 도망쳐버렸다. 선진의 군사가 도착했을 때는 성을 지키는 사람조차 없어 북만 한번 울리고 오록성을 함락시켰다. 선진은 즉시 사람을 보내 진문공에게 승리를 보고했다. 진문공이 크게 기뻐하며 호온에게 말한다. 일찍이 그대가 이곳에서 과인에게 땅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더니 오늘에서 그 말이 들어맞았소. 진문공은 노장 극보양에게 오록성을 지키게 한 다음 대군을 이동하여 여무 땅으로 가서 진을 쳤다. 여무 땅에서 극곡은 갑자기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다. 진문공이 친히 극곡을 문병하자 그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운 채 말한다. 신은 지금껏 과분할 만큼 주공의 총애를 받았나이다. 그래서 간을 뽑아 땅에 바르고 뇌를 땅바닥에 문질러서라도 주공께 보답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천명이 다했으니 어찌하오리까. 일찍이 원수의 깃발이 꺾여 떨어지던 징조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사옵니다. 신이 세상을 하직하려는 이때 주공께 한 말씀만 아뢰겠나이다.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해보시오. 과인은 경의 가르침이라면 일일이 가슴속에 새겨두리라. 극곡이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주공께서 조와 위를 토벌한 것은 초나라를 무찌르기 위해서입니다. 초를 치려면 먼저 제와 진 두 나라와 결탁해야 하옵니다. 지금 진은 멀고 제는 가까우니 주공께서는 속히 제나라로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으십시오. 제나라는 초나라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의 제의를 수락할 것이옵니다. 우리가 제나라와 손을 잡기만 하면 위나라와 조나라는 크게 겁을 먹고 스스로 화평을 청할 것이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진과 동맹을 맺는다면 이는 초를 견제하는 완전한 계책이옵니다. 부디 신의 말을 잊지 마옵소서. 절대로 경의 말을 잊지 않으리이다. 진문공은 즉시 제나라로 사신을 보냈다. 이때 제효공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백성들은 제효공의 아들 반을 받들어 군위에 세웠으니 그가 바로 제소공이다. 제소공은 가령이 낳은 아들이었다. 그는 군위에 오른 뒤 초나라의 양과 곡당을 뺏겼으므로 진나라와 동맹을 맺고 초나라를 정벌하려던 참이었다. 그래서 진나라 사신이 와서 서로 동맹을 맺고 함께 초나라를 치자고 교섭하자 그날로 도읍을 떠나 진문공이 주둔하고 있는 여무 땅으로 갔다. 한편 위성공은 오록이 함락됐다는 보고를 받자 황망히 영속의 아들 영유를 진군으로 보내 사죄하고 화친을 청했다. 진문공이 위나라 사신 영유를 꾸짖는다. 위나라는 과인에게 조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주지 않다가 이제 형세가 불리하니 화평을 청하는구나. 이는 절대로 너희들의 본심이 아니다. 과인은 조만간에 초구 땅을 함락시킬 것이다. 영유는 돌아가서 위성공에게 진문공의 말을 전했다. 이때 초구성에서는 진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헛소문이 퍼져 백성들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영유가 위성공에게 아랜다. 지금 진우는 크게 노해 있고 백성들은 겁이 나서 어찌할 줄을 모르니 주공께서는 잠시만 성을 떠나시옵소서. 주공께서 이미 피하신 줄 알면 진우도 초구를 공격하진 않을 것이옵니다. 그런 뒤에 다시 화친을 청하여 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위성공이 크게 탄식한다. 지난날 성군이 공연히 망명 중이던 중위 일행을 푸대접하고 과인 또한 미련하게도 길을 빌려주지 않다가 지금 이 치욕을 당하는구나. 참으로 백성을 대할 면목이 없도다. 위성공은 대부 원헌과 자신의 동생 숙무에게 정사를 맡기고 양호 땅으로 떠나는 한편 대부 소녀물 초나라로 보내 원조를 청했다. 이때가 춘이월이었다. 그달에 극곡이 세상을 떠나자 진문공은 애통에 맞지 않았다. 극곡에 가는 본국으로 호송됐다. 그리고 오록을 점령한 공로로 선진이 극곡의 뒤를 이어 원수로 임명됐다. 또 서신을 하군대장으로 임명하여 선진의 자리를 보충했다. 진문공은 위나라를 아주 멸망시킬 생각이었다.
이에 선진이 진문공에게 간한다. 우리가 위를 치는 목적은 초의 공격을 받고 있는 송을 구출하기 위함이옵니다. 지금 제나라와 송나라가 아직도 초나라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위를 멸망시키는 것은 덕으로 미루어 생각해도 옳은 처사가 아니옵니다. 비록 위나라가 우리에게 무례를 범했다 하더라도 위후는 이미 초구성을 버리고 달아났나이다. 그를 폐위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사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군사를 돌려 동으로 조나라를 토벌하옵소서. 그러면 초의 구원군이 위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 군대는 이미 조나라에 가 있을 것이옵니다. 진문공은 이 말에 즉시 생각을 바꾸었다. 그해 3월 진나라 군사가 조나라를 포위하자 조공공은 백관을 소집하여 계책을 물었다. 희부기가 아랜다. 진군이 이번에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것은 지난날의 원한 때문이옵니다. 지금 그들의 힘이 막강하여 능히 대적할 수 없으니 청컨대 신이 그들에게 가서 사죄하고 화평을 청하여 환란을 순조로이 물리치겠나이다. 조공공이 묻는다. 그들은 위나라가 화친을 청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데 어찌 우리를 쉽사리 용서하겠소. 대부우랑이 앞으로 나서며 아랜다. 신이 들은즉 희부기는 지난날 진우가 망명객으로서 우리나라를 지나칠 때 사사로이 음식을 대접했으며 이제 또 사신을 자청하니 이는 반드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계책이옵니다. 하오니 주공은 먼저 희부기를 참하시옵소서. 신에게 적군을 묻지를 계책이 있나이다. 조공공이 대답한다. 희부기는 나라의 불충한 자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국록을 먹은 신하이니 죽이지는 말고 관직만 삭탈하시오. 희부기는 기가 막히고 억울했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그는 조공공에게 목숨이나마 살려준 은혜에 감사하고 궁을 떠났다. 이야말로 창문을 닫아 밝은 달은 보지 못하고 매화만 곱다는 격이었다. 조공공이 대부우랑에게 말한다. 경의 계책을 말해보시오. 진우는 지금 위나라를 함락시켰기 때문에 몹시 교만해졌을 것이옵니다. 신은 거짓 밀서를 써서 진우에게 보내겠나이다. 즉 황혼 무렵에 성문을 열겠으니 진우에게 입성하라고 위인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정병을 미리 성 안에 매복시켰다가 진우가 입성하면 일제히 활을 쏘아 진우만 죽인다면 걱정할 것이 없사옵니다. 조공공은 이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그날 진문공은 우랑이 보낸 밀서를 받고 군사들에게 저녁 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분부했다. 선진이 진문공께 아랜다. 조군이 우리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순순히 항복한다니 어쩐지 수상합니다. 원컨대 신이 저들을 시험해 보겠나이다. 선진은 곧 군중에서 수염이 길고 위풍 있게 생긴 자를 골라 진우의 옷을 입혔다. 시인 발제가 가짜 진문공이 탄 수레를 몰겠노라고 자청했다. 저녁이 되자 성 위에 항복의 깃발이 오르며 성문이 활짝 열렸다. 가짜 진문공은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나라 성 안으로 손살같이 들어갔다. 가짜 진문공을 수행한 군사의 반쯤이 성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성 위에서 일성포양과 함께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진군은 가짜 진문공이 탄 수레를 황급히 돌렸다. 참으로 처참한 광경이었다. 성 안으로 들어간 가짜 진문공은 물론 발제를 비롯한 300여 명의 진군은 무수한 화살을 맞고 한 덩어리가 되어 죽었다. 진문공은 지난날 한난 망명객으로 조나라를 지나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중엔 그 얼굴을 알고 있는 자가 많았다. 그러나 그날 밤은 워낙 창졸간의 거사여서 진짜 진문공인지 가짜 진문공인지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진문공의 시체를 수습하다가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우랑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 와중에서도 간신히 생명을 보존한 진나라 군사들은 급히 본영으로 돌아가서 진문공에게 이 처참한 사실을 고했다. 이 보고를 받고 진문공은 크게 노하여 속히 조나라 성을 공격하라 명령했다. 우랑은 사세가 급박해지자 조공공에게 다시 계책을 아랜다. 어제 죽은 진군의 시체를 성 위에 늘어놓으면 저들은 동료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전의가 상실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며칠만 끌면 초나라에서 구원군이 올 것이옵니다.
이는 군심을 어지럽히자는 계책이옵니다. 조공공은 또다시 우랑의 계책을 채택했다. 조나라 군사들은 진나라 군사의 시체를 긴 막대에 걸어 성 위에 세워놓았다. 진나라 군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맥이 풀려 공격하던 손을 멈추고 이를 갈며 조나라를 증오했다. 이를 본 진문공이 선진에게 묻는다. 혹 군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두렵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조나라 조상의 무덤이 서문 밖에 있사오니 그곳으로 군사를 파견하여 영체를 세운 다음 무덤을 파괴하옵소서. 그러면 조나라 백성들은 당황하여 혼란해질 것이옵니다. 그 틈을 이용해 공격하면 쉽사리 성을 함락시킬 수 있나이다. 진문공은 이 계책에 찬동하고 군사들에게 조나라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했다. 이에 진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조나라 성을 향해 무덤을 파러 간다고 외쳐댔다. 호모와 호원은 자기 소속 군사만을 이끌고 서문 밖으로 가서 묘지 앞에 영체를 세웠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포고한다. 내일 오시까지 가장 많은 해골을 가지고 오는 군사에게는 상을 내리겠다. 한편 진군이 무덤을 판다는 소문을 들은 성안 백성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조공공이 사람을 시켜 성 위에서 외치게 한다. 제발 무덤을 파지 마시오. 이번에는 진심으로 항복하겠소. 선진이 대신 부하를 내보내 대답한다. 너희들은 우리 군사를 유인해서 죽이고 다시 그 시체를 성 위에 내걸었다. 이에 우리는 격분하여 조나라 무덤을 모두 파헤쳐 그 원한을 갚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우리 군사의 시체를 잘 염하고 간에 넣어서 돌려준다면 즉시 군사를 거두겠노라. 잠시만 기다리시오. 한 관리가 대답하고 사라지더니 얼마 후에 다시 나타나서 말한다. 분부대로 할 테니 사흘만 말미를 주시오. 진나라 아장이 다시 성위를 쳐다보며 선진의 말을 전한다. 만약 사흘 안에 우리 군사의 시체를 모두 간에 넣어 돌려보내지 않으면 조나라 성군의 해골부터 파헤칠 것인즉 알아서 하라. 사정이 이에 이르자 조공공은 급히 성위에 매단 시체들을 끌어내리게 하고 일일이 염하는 한편 너를 짜게 했다. 사흘 안에 시체들을 모두 입간하고 수레에 실었다. 이때 선진은 이미 모든 계략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는 호모, 호원, 난지, 서신을 불러 병거를 정돈하게 했다. 이들은 진군을 네 갈래로 나눠 각기 매복시켰다가 조나라 군사가 관을 내오는 때를 기다려 일제히 성문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었다. 이윽고 나흘째가 되자 선진의 명을 받은 아장이 성 아래로 가서 큰 소리로 외친다. 오늘은 우리 군사의 시체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이오. 그러자 성 위에서 조나라 관리 한 명이 나타나 대답한다. 포위를 풀고 오리 밖으로 물러나면 관을 돌려주겠소. 선진은 진문공에게 고한 다음 군사들에게 오리 밖으로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성문이 열리며 관을 실은 수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행렬이 3분의 1쯤 나왔을 때 돌연 일성포양과 함께 네 갈래로 나뉘어 매복해 있던 진군이 성문을 향해 달려갔다. 이때 조나라는 관을 실은 수레들이 꼬리를 물고 나가던 참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성문을 닫을 수 없었다. 진군은 이 기회를 이용해 일제히 성문 안으로 쳐들어갔다. 위주는 조공공이 성 위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단숨에 뛰어 올라가 생포했고 우랑은 성을 넘어 도망치려는 찰나에 전일의 칼에 맞아 죽었다. 마침내 조나라 성을 점령한 진문공은 친히 조나라 사적을 검열했다. 조나라에는 헌이라는 수레를 타는 관리만도 300여 명이나 됐다. 진문공은 사적에 의해 조나라 관리를 모조리 입궁시켰다. 그러나 그 관리 중에 희부기가 보이지 않자 진문공은 그 이유를 물었다. 한 관리가 희부기는 조공공에게 진나라와 화친하라고 권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사적에서 제외됐다고 대답했다. 이에 진문공은 조공공을 크게 책망한 다음 대체에 감금하라 명령했다. 또한 조나라 관리 300여 명을 모조리 참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진문공은 지난날 망명객으로 조나라를 지나칠 때 희부기가 따뜻하게 대접해준 은혜를 갚고 싶었다. 그래서 북문에서 가장 큰 집을 희부기에게 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저 북문 일대는 언제든지 조용하게 하라. 만일 희부기를 놀라게 하거나 그곳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라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차명시킬 것이다. 이윽고 진나라 군사는 반으로 나뉘어 조성을 지키는 한편 나머지 반은 진문공을 모시고 대체로 갔다. 위주와 전일 두 장수는 본래 공을 빙자하고 교만한 의사를 가진 자들이었다. 위주는 진문공이 희부기를 보호하는 전령을 내리자 분연히 말한다. 이번에 우리가 조공공을 사로잡고 적장의 목을 바쳤는데도 주공은 위로 한마디 없었소. 그런데 지난날 밥 한 끼 얻어먹은 것이 무에 대단하다고 희부기를 그리 후대하는 것인가. 이건 경중을 구별 못하는 처사요. 전일이 동조한다. 만약 희부기를 우리나라에 데려간다면 반드시 중령할 것이요. 그러니 그 집에 불을 질러 희부기를 불태워 버립시다. 훗날 주공이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우리를 참아지는 못할 것이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이윽고 밤이 이슥해지자 그들은 군조를 거느리고 가서 희부기의 집을 포위하고 앞뒤 문에 불을 질렀다. 화염이 충천한 가운데 위주는 용기만 믿고 대들보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희부기를 잡아 손수 죽이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런데 기둥이 타서 대들보가 내려앉는 바람에 위주는 추락하고 말았다. 뒤이어 큰 집이 무너지면서 기둥 하나가 위주의 가슴팍을 덮쳤다. 위주의 입에서 선혈이 쏟아져 나왔다. 앞뒤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어 옷에도 불이 붙었다. 위주는 혼신의 힘을 다해 기둥을 밀어젖히고 비틀대며 밖으로 나왔다. 그가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 해도 이 같은 공경을 겪었으니 기력이 탕진될 수밖에 없었다. 마침 전일이 달려와서 위주를 부축하여 불붙은 그의 옷을 벗긴 다음 함께 마차에 태워 숙소로 돌아갔다. 한편 호응과 서신은 방 안에 있다가 북문 쪽에 화강이 충천한 것을 보고 병변이 일어난 것을 직감했다. 급히 군사를 이끌고 북문에 이르니 화염에 휩싸인 곳은 바로 희부기의 집이었다. 그는 군조를 지휘하여 불길을 잡으려고 힘썼다. 군사들은 희부기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불을 끄다가 연기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고 있는 희부기를 발견하여 집 밖으로 끌어냈다. 또 희부기의 아내는 불이 나자 희시집 자손이 끊기면 큰일이라 생각하여 5살짜리 아들 희록을 안고 후원으로 달려가서 더러운 연못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오경이 되자 간신히 불길이 잡혔다. 호응과 서신 두 장수는 위주와 전일이 방한 사실을 알고 감히 숨길 수가 없어 즉시 본영으로 가서 진문공에게 보고했다. 진문공은 이 보고를 받고 크게 놀라 급히 희부기의 병상을 찾아갔다. 희부기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석에 누워 있다가 진문공이 도착하자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진문공은 탄식에 맞지 않았으며 희부기의 아내는 희록을 안고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 진문공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한다.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오. 과인이 책임지고 그대들을 보살펴 주리이다. 그 자리에서 진문공은 어린 희록을 진나라 대부로 임명하고 많은 비단과 황금을 내렸다. 또 희부기를 후이 장사 지낸 다음 그들 모자를 데리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조공공이 석방되어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되자 희부기의 미망이는 귀국하여 남편 무덤을 보살피겠다고 청했다. 진문공은 사람을 시켜 이들을 호익해 하여 귀국시켰다. 그 후 희록은 장성하여 조나라에서 대부가 됐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후의 일이다. 한편 진문공이 조세를 불러 말한다. 군명을 어기고 방한 위주와 전일은 마땅히 차명시켜야 하오. 하오나 두 사람은 지난 19년간 주공을 모시며 망명생활을 했고 이번에도 큰 공을 세워 싸우니 한 번쯤 용서해 주옵소서. 진문공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백성이 과인을 믿는 것은 법령이 있기 때문이요. 명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신하라 할 수 없으며 신하가 명을 실행하게 할 수 없다면 어찌 군주라 하겠소. 왕이 왕노릇을 못하고 신하가 신하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라를 평정할 수 없는 것이요. 대부들 중에 과인에게 충성하는 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소. 만약 그들 모두가 위주와 전일처럼 군명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과인은 명을 내릴 필요조차 없지 않겠소. 조세가 다시 아랜다. 옳은 말씀이오나 지금 군중에는 위주의 용맹을 따를 장수가 없사옵니다. 따라서 죽이기는 너무 아깝사옵니다. 또 죄란 수종에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이번에 먼저 방하하자고 한 사람이 전일이라고 하니 꼭 죽여야 한다면 전일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꼭 둘을 차명하지 않더라도 세인에게 충분한 경고가 될 것이옵니다. 지금 위주는 가슴을 몹시 다쳐 일어나지도 못한다 하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에게 무엇을 바라고 내 법령까지 굽히며 용서하겠소. 그럼 신이 위주를 찾아가서 만약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면 주공의 뜻대로 죽여버리십시오. 반면 다시 싸움터에 설 가망이 있다면 살려두었다가 위난시에 쓰시옵소서. 진문공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조세는 위주의 집으로 가고 술림부는 전이를 사로잡기 위해 떠났다.